からまた二人は目を閉じるよ悲しい歌 오자키 유타카의 사진을 보다 보면은 유독 흑백 사진이 많거든요. 보통 80년대 일본의 아이돌 하면은 조금 컬러풀한 느낌이 강한데 완전히 정반대의 세일즈 포인트를 만든 겁니다. 소속사에서도 이런 방향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고 하죠. 아이돌이 되기를 거부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아이돌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세일즈 포인트는 누가 만들겠냐는 거죠. 바로 오자키가 아닌 어른들. 그 희소성을 극한으로 높이면서 사람들이 오자키를 보고 싶어서 안달을 나게 만들었는데 어른들의 마스터 플랜은 오자키가 20이 되기 전에 정규 앨범 한 장을 더 발매하면서 10대 3부작을 완성하는 거였어요. 실제로 2집이 나오고 8개월 만에 3집이 발매가 됩니다. 3집이 나온 날짜는 1985년 11월 28일 오자키 유타카의 20번째 생일 딱 하루 전이었어요. 오자키는 3집을 만들면서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당연히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악상이 안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2집 발매 이후로도 투어는 계속됩니다. 그 상황에서 곡은 계속 써내야 했고 원래 아티스트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곡을 써내잖아요. 오자키가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삶은 완전히 인기 가수 그 자체고 이거는 오자키의 음악색이 약간은 변할 거라는 신호와도 같았죠. 자, 3집의 가사는 반항적이라기보다는 자아 성찰에 더 가까워요. 이 당시 3집의 제작 과정이 얼마나 촉박했느냐. 9곡을 수록하려는데 그 마지막 한 곡이 없어서 마지막 날까지 스태프들이 전원 대기 상태였대요. 오늘 안에 못하면은 예정 날짜에 못 맞춘다. 그런 압박감 속에 오자키는 잠깐 나갔다 올게요 라고 선언하고 자정을 넘긴 새벽에 활짝 웃으며 돌아왔다죠. 양복이랑 넥타이 메고 와인 2병과 완성된 가사를 건네는데 이렇게 겨우 나온 곡이 오자키의 대표 발라드 중 하나인 Forget Me Not이었어요. 幸せかいささやかな暮らしに誰が育む愛の名前は街に埋もれそうな小さな忘れないさ 오자키의 라이브가 다른 가수들처럼 말끔하게 고음이 올라가고 그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일본에서 흔히 쓰는 말로 전심전력, 지금의 라이브에 온 힘을 쏟아붓는다는 거. 오자키의 3집은 갖가지 풍파 속에도 불구하고 1, 2집 못지않은 퀄리티를 보여주거든요. 10대 3부작, 계획은 대성공으로 끝나고 이제 오자키는 20대가 됩니다. 제가 1편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자키에게는 10대 내가 쓸 수 있는 노래는 뭘까? 이런 고민의 과정이 있었다고. 이제 20대를 고민해야 하는 오자키였는데 안타깝게도 바로 그런 고민을 하기에는 이미 오자키는 너무나 지친 상황이었어요. 이 시기에 투어 일화를 보면 오자키가 약간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는 날 따라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의 우상화에 부담을 갖고 있던 오자키가 이제는 공연장에서 뭐 나를 따라오라 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또 하루는 관객들이 I love you를 떼창하니까 내 노래니까 따라하지 마 이러면서 히스테리를 부렸다든지 결국 오자키도 사람이었던 거고 이 상황에서 필요했던 건 휴식. 3집 투어를 끝낸 뒤에 무기한 휴식에 들어가요. 오자키의 가수 인생은 크게 두 막으로 나눌 수 있는데 85년까지의 10대 시절과 88년부터의 20대 시절. I love you I love you 3집과 4집 사이의 공백이 무려 3년이란 말이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목소리가 놀랍도록 뒤바뀌었고 딱 봐도 20대의 오자키는 상태가 좋지 못해요. 이 3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1986년부터 3년간의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푹 쉬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던 오자키. 6월부터 12월까지는 뉴욕으로 유학을 갑니다. 훗날 오자키는 이걸 다시 한번 무언가를 매듭짓고 싶다는 마음으로 건너갔다고 회상하는데 막상 유학을 가서 학교를 다니고 그런 건 아니었다죠. 그리고 여기서 오자키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고 말아요. 일본에서는 톱스타였는데 뉴욕에서는 돈에 쪼들리면서 여러 집을 전전합니다.
사실 오자키는 활동 내내 한 번도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다고 해요. 미국에서의 생활비도 소속사에서 줬다고 하고 오자키는 이렇게 미국에서 마약을 접하게 되죠. 이때 뉴욕에서 오자키를 본 프로듀서 스도의 말을 들어보면 10대 시절에 오자키는 매일 글감이 쏟아졌는데 뉴욕에서는 그게 아니었다고, 그렇게 글을 쓰지 못하는 오자키는 처음 봤다죠. 안정을 취하러 간 미국에서 완전히 사람이 망가져 버렸는데 이때 워낙 미스터리한 행적이 많아서 이를 둘러싸고도 말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오자키가 어른들의 싸움에 휘말려서 인질로 잡혔다는 얘기. 요약하자면은 이 당시에 막 20대가 된 오자키를 두고 그간 음반을 내주는 음반사와 오자키를 관리하던 소속사가 분쟁을 일으켰는데 그 소속사 쪽에서 오자키를 붙잡기 위해 일부러 계속 뉴욕에 오자키를 묶어놓고 주도권을 가져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자키의 형 같은 경우는 유학이라고 하더니 가서 마약밖에 배운 게 더 있냐, 관리한다면서 하나도 관리된 게 없었다고 화를 내고요. 오자키가 이때의 기억을 안고 1988년에 발매한 곡이 바로 4집의 수록곡 가로수입니다. お前はドアを蹴り開けて毎日と尋ねた考えちゃダメさ答えてごらんよ街角の紙くずの上イエスとの重ねた 꼭두각시를 혐오했지만 결국 어른들은 자신을 꼭두각시로만 이용한 상황. 일본에 와서도 오자키의 삶은 순탄치 않죠. 결국 소속사 사장을 따라서 음반사를 옮기기로 결정했는데 막상 옮기고 보니까 이곳은 이전의 음반사 소니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소속사가 간 만들어낸 음반사라서 시설도 미비하고 별로 가용할 돈도 없고 오자키의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죠. 나는 진심을 다해서 노래를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나를 돈으로밖에 안 본다. 소속사에서 다 너를 위해서라고 자기를 목숨 걸고 데려온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었잖아요. 결국 모든 게 나를 이용하려는 것 뿐이었다는 걸 알았고 이런 걸 깨달은 본인의 상태도 갈수록 악화가 돼요. 1987년에 오자키는 상태가 엉망입니다. 목 상태도 마약으로 완전히 망가졌고 일상에서도 가족과 주변인들이 약 좀 그만하라 하고 뜯어 말릴 정도였다죠. 그해 12월에는 결국 보다 못한 친형과 아버지의 신고로 오자키가 각성제 소지 혐의를 체포가 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게 돼요. 그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죠. 팬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영웅의 몰락이었고 오자키는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 그리고 구치소에서 쓴 곡을 자신의 컴백 첫 번째 곡으로 발표해요. 바로 태양의 파편이라고. 팬들한테 사죄하는 의미로 생전 안 하던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TV 출연까지 했죠. 平和そして愛を何で示すのか僕を太陽の破片が伝う眠れず 이때 결혼도 하면서 오자키는 새 출발의 의지를 다집니다. 사실 이 태양의 파편도 오자키의 대표곡 중 하나고 차트 성적도 좋았어요. 하지만 막상 1988년 9월에 발매되는 정규 4집에는 수록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오자키가 빨리 소속사를 옮기고 싶어서 일부러 4집을 던졌기 때문이었죠. 제발 이 앨범이 많이 안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속사가 나를 버렸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게 뭐 쉽게 됩니까? 이미 오자키라는 이름은 너무 큰 브랜드였고 이 앨범도 어두운 분위기와는 다르게 앨범 차트 2위까지 오르면서 크게 선전해버리는 거죠. 도쿄돔 공연도 가뿐하게 매진시켜버렸거든요. 風に吹かれて心重ねた遠い空全てはここにあり今ここ全てはたくさんのもの来る全て手にして聞かずにいてくれ抱きしめて言いたい それだけなのに 자, 오자키 자기는 상품이 안 되고 싶고 이 앨범에서도 그런 의지와 본인이 받은 배신감을 그대로 녹여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자키라는 사람 자체가 너무 매력적인 상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자키는 1989년을 아예 쉬어버리죠. 오자키는 90년대가 되어서야 소속사를 탈출했는데 문제는 오자키가 이 90년대를 오래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Hey baby, 俺は